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격주 금요일에 만날 새로운 코너입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날카롭고 냉철한 시선, 정치권의 용과 호랑이의 만남, 용호 상박 시간입니다. 여야 정치권 앞에 두 개의 강이 나타났습니다. 여권에선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로, 야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평가로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의 강과 탄핵의 강에 앞에 선 정치권,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짚어보고요. 개혁과제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의 돌발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의 파장, 여의도 용호 상박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정가를 향한 용과 호랑이의 시선, 여의도 용호 상박.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용, 서용주 맥정치사회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용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요. 맥 소장입니다. 네. 날카로운 입담으로 정치권을 분석하는 여의도 용호 상박의 호,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말 오늘 용호상박, 강찬호 논설위원 호, 네. 용호상박의 호 마음에 드시죠? 그 말 자체는 충분히 귀에 들어오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서용주 위원님 같은 이런 굉장히 수준 높은 이런 패널에 감히 맞선 그런 수준이 못 됩니다. 제가 꼭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반부터 기선제압이요. 아주 품격 있게 들어오면서 이게 기가 눌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할까요? 자, 얼마나 치열한지 으르렁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복절 특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이제 조국의 강 앞에 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먼저 서영주 소장께 이 법무부 사면 심사위의 심의 결과, 네. 특별 사면 이 명단에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되는지요? 사면이 단행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들어갔으면 사실상 구분 능선 이상 넘었다고 봐야겠죠. 아침 조간들도 다 기정사실화를 하더라고요. 예. 조국 전 대표 사면 된다. 정경심 교수까지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게 명단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사면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고유권이라는 걸 우리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다른 문서에 대한 결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단 부분들이 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중에 또 대통령이 판단해서 일정 부분은 덜어낼 수 있는 거다. 저는 그 결단의 시간이 4일이 남았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의 사면 자체가 사실상 확정된 것처럼 얘기한 거는 아직은 아니다. 근데 강논설 위원 보시기에 네. 언론사에 지금 오래 계시지만 예. 이런 대통령의 이 의중 네. 좀 사전에 조율되거나 협의되지 않고 명단에 들어갔을 수가 있을까요? 전 그럴 수는 없죠. 누가 이것을 지금 진두지휘했습니까? 정성원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정성원 법무부 장관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친명계 좌장이고, 네. 이 대통령하고는 가장 민감한 사안을
어떤 그 전혀 둘이 신경 쓰지 않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이 지휘를 하고 그 밑에 실무 책임을 법무부 차관이 맡았어요. 그리고 뭐 외부위원 뭐 몇 명, 내부위원 몇 명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저 밑에 그 법무부나 그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런 안을 올렸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뭐 조국 전 대표하고 각별히 친한 세력이 관여해서 무슨 민주당이 만약에 사면 무슨 그 추천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다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안 되고 뭐 친조국 성향의 민주당 세력의 의중이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이라도 나올 수 있겠는데 이건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거니까 이것은 뭐 지금 더 이상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집권 2개월여 만에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면을 하게 되었는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 지금 사실 그 이것은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휴가 간 사이에 그 어디죠? 그 저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있는데 갔잖아요. 경산 갔잖아요. 지금 사저로 가가지고. 네, 평산 마을입니다. 평산으로 가가지고 저 뭐죠 뭐 초청 8.15 행사에 뭐 초청 뭐 표피는 그러지만은 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인 사면한다면 조국 전 대표 조국 대표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그 현직 대통령 정무수석한테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특정인을 거명해서 사면을 요구한 전례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속옷 벗고 나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놓고 나선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상당한 압박, 결국은 친문 세력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직전에 어떤 그 중요한 여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됐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친명이 아니고 뭐 친노 친문이라든가 운동권 세력이라든가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을 지금 대변하고 있다. 라는 그런 것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이러한 그 정청래 대표의 당선 그리고 그 직후에 돌연 우상호 정무수석이 굳이 저 밑에 바닷가까지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다. 이런 흐름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알겠습니다.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전인가요? 이 한 인천 행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같은 행사장에 있었나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조국 전 대표 사면 요청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 사면 요청을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죠. 물밑에서 하는 것이고 그럼요. 특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현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게끔 돼버렸다는 것은 사실상 조국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어떤 빚진 감정들을 이게 좀 토로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저는 새로운 정부에 이게 도움을 주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부담을 주는 행태다. 네. 최소한 그냥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절대로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게끔 해서 대통령에게 좀 전달해 주시오.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 사면 복권에 대한 대상이 송원석 비대위원장한테도 텔레그램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받을 정도로 각계각층에서 그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각계각층 중에 지난 정부의 전직 대통령 의견을 받는 거는 그거는 부적절한 건 아니다. 다만 이게 표면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이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의 발언이라든지 당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정치 민주당의 지도부의 어떤 정치인들의 표면적 발언으로 조국 전 대표를 해달라는 압박으로 비춰지고 사면권이 마치 밀리듯이 하는 여론에 밀려서 하는 결정이 돼버리면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권이 늘 첫 번째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세워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도 밀려서 하는 사면권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아요. 누구 해달라 하면 그러면 그거 해드릴게요. 이게 주문받아서 주문 생산하는 사면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행태나 방식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사면의 흐름은 아니다. 서 소장님 말씀은 서 소장님 말씀으로는 시기나 형식을 봐서도 이번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금 상황이다. 제가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참 정확한 정말 수준 높은 역시 그 분석이라고 보이는데 거기 한 마디만 첨언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 안 되게 물밑에서 문 전 대통령이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갈 상황이었다면 이런 상황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인상이 있으니까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는 진짜 언론에 공론화를 해서라도 압박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에서 아주 순탄하게 이번에 사면할 것 같은 흐름이 나오면 굳이 문 전 대통령이 뭐하러 저렇게 부담이 가는 얘기를 공개하겠습니까? 네. 이것부터가 이게 밀려서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징조인 것이죠. 강 의원님 그런데 네.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것이야말로 더욱 더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이미 문 전 대통령이 정무수석한테 얘기했는데 뭐하러 이미 그 부분에서는 정청래 대표는 누가 봐도 당연히 조국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하면 이건 오버죠. 오버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상당히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문 전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이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딱 모든 거를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율해 가지고 약속 대련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딱 공 던져놓고 그 다음에 우리 둘은 그 얘기는 뭐 가로 열고 그건 다 끝난 얘기 아니에요. 이런 네. 얘기죠. 네. 서 처장님 그러면은 명단까지 올라갔잖아요. 서 처장님 그렇다면 이번이 마땅하지 않다면 또 적절하지 않다면 그럼 뭐 크리스마스로 12월 이후는 저는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말씀을 했잖아요. 형기가 50%가 아직 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럼요. 국민들을 보기에도 여론이 아직은 형기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반을 넘겨서 그럼요. 사면 네. 대상에 올리는 것들 뭔가 특별히 특혜를 주는 듯한 사면을 하는 것들이 과연 새로운 정부 3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국민들 시선에 좀 찰까요? 저는 좀 아직 덜 익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연그러야 따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조금 아까 계속해서 밀려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고 12월이 지나면 조국 전 대표에게도 스스로도 정치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국 전 대표한테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 사면 대상에 올라왔고 4일 정도의 대통령의 시간이 있다면 조국 전 대표가 메시지를 낼 때가 됐다. 네.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사면을 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기 싫으니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결정해 달라. 이번 사면은 민생 사면이 돼야 되고 정치 사면이 들어가서 부담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는 감내할 수 있으니 절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여론이라든지 이런 데 밀려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내면 이게 일거양득이거든요. 본인도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부담을 덜어주면서 사실 지금 봐보세요. 8월에 해봤자 12월이면 9, 10, 11, 12 4개월만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성장이 되고 이재명 정부도 부담을 덜고 12월 이후에는 국민적 여론도 이거 성숙했는데 반을 채웠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을 채웠으니까. 잠깐만요. 서 소장께서는 그렇게 서 소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강의원께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계속 그 사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국 전 대표는 사면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사실상 지금 원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이 나올 거다. 그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지금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서영주 패널 말씀이 가장 그 본인 입장에서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까지 뭐 그 당에 조국 그 당에서야 아니 자기 당 대표가 그럼 지금 그들 입장에서 부당하게 오게 들어갔는데 아니 매일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해야죠. 그게 그 조국 그리고 세상에 당명의 말입니다. 그 개인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당이 없어요. 네. 이 당은 한마디로 조국 아니었으면 그 당이 성립이나 할 수 있는 당이겠습니까? 당 이름 자체를 그 당 대표 이름으로 하는 그런 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 제명당이라고 안 그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국이라는 분이 그 당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네. 그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지금 조국 대표가 이미 메시지를 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내도 돼요. 지금 아직 결정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딱 내면 돼요. 지금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부담 드리기 싫다. 이번에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은 다 하지 말고 민생사범 하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지금 조국 대표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에서 네. 조심이 드러나고 있다. 두 분은 지금이 적절한 사면 시점인가라는 데서 공통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절차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별사면은 통상 강복절 전날인 14일쯤 단행이 되는데 임명식이 15일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전망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에는 사면을 안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두고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정황상으로 보면은 착착착착 사면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국민의힘 전직 의원으로는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이 명단에 되는 이게 이 강훈식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교환했다라는 이 문자의 명단과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게 다 사전 논의가 됐다 이렇게 강찬호 위원께서는 여쭤봅니다. 봐야 될까요? 아니 그 이후에 이제 그 들통이 났잖아요.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그런 문자 보낸 게 언론에 들통이 나니까 논란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방송 나가서요. 이게 말이 되느냐.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사퇴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날 오후에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인 수요일 날 오후에 그 정성호 장관 만나는 자리에서 송원석 위원장이 그 철회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요청한 거 철회. 근데 이미 열차 지나갔고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민주당이 싹 받아먹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송원석 위원장만큼 조국 사면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개혁신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이 보수 세력들이 지금 송원석 위원장이 1등 공신이라고 다들 지금 엄청나게 야유를 해요. 우선 이 지금 사면 대상으로 지금 올린 홍문종, 정찬민 이런 분들 뭡니까? 홍문종 이분은 2012년 교비 횡령 배임. 그다음 정찬민 전 의원 이분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하면서 이거 부동산 개발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제3자 뇌물죄 이거. 그 국민의힘이 매일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 비판하는 게 다 같은 그런 지금 범죄 혐의인데 남은 욕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걸로 형이 확정돼서 실형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금 사면 복권해달라는 게 이러고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 공격합니까? 이것은 정말 그 자체로 너무나 부도덕하고 내로남불의 저는 극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그것을 조국 사면 이 움직임이 있는 마당에 던졌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래 조국 사면해줘. 우리 대신에 정찬민 이런 사람들 홍문정 사면해 주면 우리가 좀 펀치 살살 때려줄게. 이런 거래로밖에 안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여론 나쁘니까 철회했지만 민주당 싹 받아먹었어요. 다 그냥 지금 해줬잖아요. 철회했는데 해줬습니다. 이것도 아주 웃기죠. 저는 민주당에 이런 과실을 챙길 만한 저는 기회를 다 준 건 송원석 비대위원장 책임이라고 봅니다. 네. 서수정께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될 경우에 상당한 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가셔야 될 것이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인가요? 네.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영향력 내년 서울시장 출마설, 부산시장 출마설 어찌 보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조국 전 대표 그 사면 복권만 가지고도 이렇게 들썩이는데 복권에 대해서 돌아오면 당연히 파급력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조국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영향력은 앞서 말한 대로 당에다 본인 이름 걸고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12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정치력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대중에 대한 이 파급력이 조국이라는 단어가 물론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사실상 정치권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조국 차기에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의 한 플레이어로서는 꽤 매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나와서 내년에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든지 아니면은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나가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해서 거기에 초석을 다진 다음에 대권으로 가려는 그림들 이제 시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연결지 않았다는 게 이재명 정부가 아직 3개월, 4개월, 5개월도 이건 뭐 반년이 안 넘었잖아요. 반년도 안 됐는데 벌써 판이 다음 주자들이 노는 판이 오면은 과연 주목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주목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나 그렇죠. 아니면 네. 뭐 정청래 당 대표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진보 진영의 다음 포지션에 있는 주자들에게 눈길이 간다면
국정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12월까지 충분히 짧은 것 같지만 12월이 되면 특검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란 청산에 대한 어떤 일단락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합의 인사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좀 사면 복권이 된다면 그런 의미들을 그 스케줄이 되는데 이번 사면의 시점 자체가 저는 아쉽다고 계속 표현하는 건 그런 연유예요. 네. 그 지금 네. 조국 파괴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당연히 지금 첫 패널 말씀 그대로 당연히 동의하고요. 뭐 지금 벌써부터 이 지방자치단체가 들썩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죠. 이제 국민의힘은 내년에 TK나 건질까, 뭐 지금 괴멸이 지금 예상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국 그 전 대표가 목에서 나와서 정치를 재개하면 그야말로 멍석이 쫙 깔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에 미안할 게 없어요. 어차피 국민의힘 내년에 당선도 안 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같은 민주 세력끼리 나눠 먹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도 어디 나가고 그다음에 하여간 이제는 우리 민주 세력이 사이좋게 전국을 다 석권을 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주요 지역 몇 군데만 휩쓸어도 당장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뭘 보니까 그 개혁 조국당 공보부장 하는 분이 오늘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 준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굉장히 지금 해야 될 거고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최근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그 조국 사면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거든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해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한데 그 단순히 친하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비명계이기 때문에 내년 공천을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이분이 유독 이렇게 상당히 중도층의 비난이 많을 수밖에 없는 조국 사면을 부르짖고 나설까? 이것은 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된다. 네,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네. 조국 전 대표의 이 복귀로 네.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김동연 지사가 판단할까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약에 컷오프가 된다면 컷오프 되기 전에 아예 조국과 연합할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이건 소장께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차하면 김동연 지사가 조국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아니 이제 그 정치라는 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태를 보고 추측을 할 수는 있으나 조국 전 대표랑 친한 사람 많아요 민주당에. 아니 친한데 유독 이제 강하게 이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는 것이죠. 정치 역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김동연 지사가 지금 현재 다음 공천이 순조로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는 있어요. 퀘스천 마크가 그렇다고 네. 쳐도 최소한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예. 이제 보험용으로 이제 조국 혁신당을 두겠죠. 그렇죠. 보험용으로.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의 포지션을 제가 보면은 지방선거가 열리게 되면 수도권 일부와 네. 주로 PK하고 그렇죠. 호남 쪽으로 네. 공략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길이지 사실상 조직이 12명이 다 비례대표라서 그렇게 확장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1인 아주 독주가 예상이 되죠. 예,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로 가봅니다. 먼저 강찬호 논설위원께 여쭤봅니다. 강찬호 논설위원요. 자 22일 이제 청주에서 충북 청주에서 전당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 자 본선에 4명의 당대표가 올라가 있는데요. 예. 김문수, 장동혁, 네. 조경태, 안철수 누가 됩니까? 그건 정확히 말하면 그 친만이 아시겠지만은 현재 네. 흐름으로 본다면 김문수, 장동혁 후보 둘 중에 하나. 또 김현장 중에 굳이 또 한 명 고르라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네. 당원들이 8대2 구조로 뽑게 되기 때문에 당원 당심이 80% 그런 점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참 안쓰러운 게 국민의힘 중도 온건 지지층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전당대회 남해당 행사하듯 구경만 하고 있고 지금 강성 지지층만 아주 강하게 결집돼 가지고 관여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입당해도 오케이. 그다음에 계엄했다고 누가 부상 무슨 나쁜 일 당했냐. 저는 이 두 가지 말은 이거 공당
이 지금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 말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나 부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라든가 이후 현재 비대위원장에 세운 안철수 윤희숙 혁신위에서도 전부 지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대통령과 100% 절연을 지금 선언을 하는 마당에 네. 지금 제일 지지율 1위를 달린다는 바로 대선 후보 출신 지금 전당대회 후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이 자체로 저는 그 헌법재판소가 아니고요. 국민이 이 당을 해산시켜야 되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 네. 네. 외부의 여론이 있을 텐데 분명히 네. 중도를 또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이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라 반당대회예요. 쉽게 말하면 전 당원, 옹건, 네. 합리, 보수 그런 당원들이 아니고 다 빠지고 강성 지지층 위주로만 굴러가는 그 전당대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전 대표 같은 이런 분들은 아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특정 방향 흐르니까 공급도 아예 그냥 특정 방향은 중단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점점 더 그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중도 온건 지금 지지층 투표 의사가 있는 분들을 아예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매운 굉장히 아주 강성 발언을 해가지고 네. 아예 정말 나 이번 투표하기 싫다고 빠져나가게 만들려는 것 같아서 너무나 저는 하여간 이 보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보수의 아성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토론회에서 이른바 찬탄 대 반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분열상을 보였는데요. 극한 대립과 혼란 중심의 전한길 씨가 있습니다. 전 씨는 반탄파 후보 연설 때는 손뼉을 치며 잘한다고 외쳤고 찬탄파 후보가 나올 때는 배신자라고 외치며 그 방향을 분명히 했는데 지금 대체로 전당대회가 흘러간 모양새는 탄핵 반대 또 윤 어게인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하게 의혹을 제시하는 쪽이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당대표 전망에 대해서도 소 소장도 비슷한 의견이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껍데기는 국민의힘에 간판을 걸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간판을 걸고 윤 어게인 당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 당의 총수를 누구를 뽑느냐. 근데 사실상 제가 보기로는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다 바지 당 대표예요. 사실상 당 대표는 전한길입니다. 오늘 대구 이 보수 심장에서 전당대회를 합동연설회를 지켜보니까 네. 본인이 말한 대로 이 비위에 맞는 사람은 박수하고 연호하고 또 본인을 비판하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윤어게인 탄핵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한다고 해야 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신자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장판을 만든다는 거는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뛰어놀 수 있게끔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인한 거잖아요. 서울시당에 징계권 맡겼다며요. 근데 왜 멈췄어요? 아니 그 징계권을 진행을 해서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에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가 주장하는 바들이 뭡니까? 반헌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용인해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친윤그룹에서 그거는 사실상 뒤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아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일일이 다투는데 수치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선두를 다투는데 아니 전한길 씨와 유튜브들한테 거의 면접 보다시피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들한테 잘 보여야만 그 선두 그룹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이미 윤 어게인 당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총수는 전한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비극입니다. 실제 당대표는 전한길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22일까지 아직 전당대회 날짜는 남아 있습니다. 네. 강논설 위원께서 강논설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네. 안철수 단일화를 하면은 뭔가 좀 판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단일화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첫째 우선 단일화는 그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그건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요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무리 강성 지지층을 향한 구애 발언이라도 어떤 도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국민 감정이 용납할 수 있는 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재입당이라든가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어떤 더 심한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마 어떤 칠링 이펙트를 줘가지고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게 완전히 무슨 보수가 괴멸을 하겠다. 약간 그런 반성의 역풍이 좀 불고 이것을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아주 능란하게 그런 바람을 잘 타면서 둘이 아주 그림이 좋은 단일화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면은 혹여 모르겠습니다. 아주 낮은 가능성이지만 조금 그래도 전당대회가 눈길을 모을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은데 안타까운 건요. 이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뭐 찬탄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또 두 분이 또 성향이 너무 다르고 연결 지점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금 장외에 있지만은 굉장히 또 지분이 많은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 안철수는 조경태 이 단일화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안 되겠다. 단일화도 시켜서 뭔가 적어도 반탄파가 좀 이 당권을 잡는 건 막아야 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가 시원하게 그렇죠. 조경태 의원이든 안철수 의원이든 좀 나서서 밀어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일단 누구를 밀어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둘 다 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좀 맞지가 않아요. 특히 안철수 후보는 잠재적으로 대권 경쟁자고 그리고 완전히 좀 어떤 그동안의 그 기반과 활동이 다른 사람이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파라고는 하는데 이번에 출마할 때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랑 제대로 상의를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보면은 마치 그 이재명 정청래 관계처럼 이게 같은 민주당이지만 또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이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전 이건 아직 뭐 그분 마음속에 안 들어갔지만 어차피 이번 패는 버리는 패다. 그리고 이번에 누가 대표가 돼도 연말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정 정국을 통해서 이제 당이 더 한번 큰 데미지를 입게 될 텐데 만약에 이게 뭐 김문수나 장도영 후보가 됐을 경우 그냥 무작정 이제 그 특검 칼날 맞는 의원들 옹호하다가 국민들한테 더 외면을 받게 되고 당은 더 그냥 그야말로 바닥을 치게 되는데 차라리 그 이후에 그 지방선거 앞두고 비상 리더십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될 때 비대위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체포영장 김건희 특검에서 체포영장을 막판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일단은 강한 저항 끝에 이제 무산이 됐고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한 번 소환 조사 후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서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마땅히 해야 될 수순으로 가고 있다 아니면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과한 게 일이라도 있으면 제가 과했다고 하는데 과한 게 하나도 없이 다 배려를 했어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해준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측면을 왜 특검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지? 사실 보면요. 지금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인권 침해라든지 망신주기라든지 뭐 강압, 겁박 이런 것들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체포영장을 어디서 줬죠? 법원에서 줬습니다. 체포영장은 뭐냐면 물리력을 쓰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물리력을 쓰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할 때 그 체포 대상자가 반항을 할 때는 제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다쳤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탓 때문에 다쳤잖아요. 몸부림을 치다가. 네. 그러면 다친 거는 다 본인 탓이에요. 귀책 사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범죄자가 사실 체포 도중에 몸부림을 쳐서 다치면 그 공권력 행사한 사람 책임집니까? 특히나 그 법원에서 발부를 해줬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같은 일을 김계리 변호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사가 하는 건 정치 투쟁하겠다는 거예요. 뭐 CCTV 공개하자, 인권 침해다, 망신주기다 하는 거는 한 줌도 안 되는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에게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계속해서 연명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맞물려 있어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왜 전환길이 뛰어들었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공당으로서의 버팀목이 돼주겠다. 윤어게인당으로서 정치 투쟁을 해주는 데 있어서 여의도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게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용납하지 않도록 저는 특검이 조금 더 단호한 공권력을 해야 되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수사 그 주변 사람 다 하고 8월 6일 날 소환했잖아요. 충분히 시간 줬잖아요. 병원 다닐 시간도 줬잖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다 그냥 특검이 조사 증거 증언 다 확보했는데 거짓 진술하고 갔잖아요. 근데 뭘 좀 배려할 게 있어요. 네. 영장 쳐야죠.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임을 천명한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서영주 패널 많은 부분 동의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첫째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이 아니고 과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A 사건으로 예를 들어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B 사건이 또 발견돼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를 검찰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A 사건으로 구속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가가지고 이제 체포영장 보여주면서 당신 이것도 조사 받았으니까 지금 나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난 안 하겠다. 나 가도 거부할 거고 나 안 해. 이렇게 하면은 말로 설득을 하는 계속 체포영장 보여주면서 나와라 할 수만 있지. 막 그렇게 들어가서 막 팔다리 붙잡고 막 끄집어내고 이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거 안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흉악법도 다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이고요. 이걸 갖고 이제 어떤 논리를 피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검사로서 관여했던 최순실 씨 문제. 최순실 씨도 이제 예를 들어 구속되는 상태에서 또 체포영장에 했더니 얘는 왜 그럼 얘는 나와서 조사받았냐. 이 경우는요. 체포영장을 제시했더니 최순실 씨가 응한 겁니다. 예. 그럼 체포영장 나왔으니까 조사에 응하겠다고 해서 나왔어요. 그 본인이 나오면 돼요. 본인이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본인이 나는 어차피 너 가서 진술 거부할 거고 너네 어차피 난 무조건 답정너 기소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 깜빵에서 안 나갈 거야.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가 이미 있습니다. 네. 다 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윤 대통령을 구속을 한 내란 특검으로 구속했잖아요. 같은 건 이 내란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하려고 윤 대통령을 구인을 시도했는데 거부하니까 그냥 그 내란 특검도 윤 대통령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법학자 참여연대에서 센터장 맡았던 오늘 박경신 고려대 교수조차도 오늘 이건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는 충분히 잘못한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다루는 거 이건 고문이고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방금 전에 강찬호 네. 논술위원 반에서 예는이라는 표현은 최순실 씨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수석님.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고 싶으나 본인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자범 수준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말씀한 대로 이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가 그렇게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내란이라는 이 행위 최소 무기징역의 사형의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는 전 국가 원수가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고 있죠? 이건 법치에 대한 유린이고 엄연히 공권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동네 잡범이나 조폭이나 이런 흉악범들이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해도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인격이니까 그러겠지. 근데 전직 대통령이 법치를 그렇게 외쳤고 검찰총장 수십 년 하면서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어떻게 집행이 되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보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사 방식은 수사관이 정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아까 고려대 법전원인 박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진술 거부권의 연장선상으로 조사 거부권을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그분이 다 모든 걸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은 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법원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술해. 네. 진술 안 하면 때릴 만한 권한을 줄게 이러진 않지만 조사 거부권에 대해서는 왜 체포영장이 나오냐. 조사 거부권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통해서 그 앞에 앉혀놓게끔 법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A, B, C의 법률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저는 본질의 문제에 접근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여기에 지금 적용은 가당치 않고요. 당연히 저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누구나 체포영장이 오면 별건 사건으로도 다 나가서 조사받아야 되는데 거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건 비판할 거예요. 근데 전직 대통령 예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떤 흉악범이라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 우선 그렇고요. 쭉 그래 왔는데 유독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한다는 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실익도 없어요. 왜? 본인이 가서 100%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도 알아요. 지금 어차피 가서 조사해봤자 응하지도 않을 거고. 둘째 서로 한마디 말이라도 했다가 어떻게 되느냐. 법정 가서 윤 대통령이 그 진술 다 나 지금 증거로 부인합니다 하면은 바로 민주당이 개정을 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그거 다 그냥 쓰레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도 아는데 왜 그러느냐. 가장 이제 핵심은 결국은 끌려 나올 때 그림이죠. 네. 그 포승줄 차고 수갑 차고 수의는 안 입어도 돼요. 양복 입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승줄과 수갑이 차여집니다. 아마 그 사진이 찍히면 아마 타임이나 NYT에도 나올 겁니다. 아마 Shame of Korea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노린 게 특검의 이제 수라고 보이는데 윤 대통령은 정확히 그걸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의 그런 그 범죄를 갖고 비판하는 거는 100% 1000% 다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법적인 그러나 권리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Shame of Korea는 한국의 수치로 번역하겠습니다. 서 소장님,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10시 10일 날. 10분에 어떻게 될까요? 구속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매우 촘촘히 준비했다는 게 저기 엿보여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특검 수사를 한 10시간 못되게 받았는데 그 나중에 김건희 씨 얘기했던 것들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그걸 반박하듯이 단독으로 특검에서 증거를 제시한 것들을 보면 완전 거짓말하는 부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증거와 증언, 녹취와 이런 진술들이 명백하게 특검이 다 쥐고 있으면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김건희 씨를 구속하기 위해서 거짓말 잔뜩 하세요라고 판을 깔아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거기에다 적시해서 이 사람은 이런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력을 해서 증거인멸의 어떤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보면 그 공소장에 그런 내용이 있다더라고요. 이 병원에 간 것까지 다 적시했다더라고요.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었고 또 시간을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또 병원에 입원해서 또 조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그 옆에 행정관들이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불러 조사를 했더니 여전히 김건희 씨 주변에서 어떤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시켜서 주변 사람들과 증거인멸에 공모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것까지 촘촘하게 한 거 보면 저는 법원이 그 영장을 좀 발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강의학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12일 밤늦게 아니면 13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결정이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동반 구속이 됐는데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볼 때 두 분이 같이 엮여서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구인 저렇게 이제 실패하는 저런 소동도 결국은 김건희 특검인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 끌고 가려고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겨냥한 건데 전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 동반 구속이 된 이유는 애초에 그 김건희 여사가 만약 구속이 된다면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된 건데 그 범죄의 내용들이 되게 대통령이었던 남편하고 같이 엮인 것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 16개 의혹인데요. 첫 번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이거는 윤 전 대통령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관계가 없어요. 이건 김 여사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결혼하기 전인가요? 어쨌든 그 단독 그런 범행 협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죠. 이제 결국은 공천 개입 또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또 그다음에 뭐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삼부토건 주가 의혹,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의혹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은 그 후반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동반 구속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건 법의 이제 그 판단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어떤 해석을 하건 말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애초에 결국은 저는 가장 여기서 이제 뼈아픈 것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민간인에 불과한 여사가 국정과 인사, 공천에 개입하게 허용했는가.
그리고 그 참모들이 여러 차례 진언도 했지만 결국은 그 참모들만 실컷 욕먹고 제대로 진언한 참모는 쫓겨나고 그래서 네. 나중에는 오히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한 끝에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그 조치를 하게 된 이러한 그 비극이 다 그렇게 여사의 국정 개입을 허용한 윤 대통령은 책임이다 생각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강의원 짧게만 하나 더 추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소환 조사 끝나고 난 이후에 예. 전해진 내용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그럴 만한 위치에 나는 있지 않았다라고 이 관련 의혹들, 혐의들을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게 실정법상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지위에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공천을 내가 개입했다면 내가 공천위원장이라든가 뭐 공천위원 고문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닌데 내가 무슨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전형적인 직권남용을 피할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아예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 그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법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여사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이것을 결정을 바꿨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히 감지가 된 차원이 아니고 전 특검은 요건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 구체적으로 대통령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지위가 있었다 없었다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원인은 제공했다. 이 부분을 형사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여기겠습니다. 정치권을 향한 용과 호랑이의 날카로운 시선, 여의도 용호상박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 소장님, 네. 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탄생됐습니다. 취임 첫 일성부터 국민을 향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또 비판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요. 네. 민주당이요. 예. 예, 정청래 당대표가 예.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아예 예방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강공행보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닉네임이 있어요. 다 아실 텐데 당 대표 전에 당 대포였습니다. 당 대포. 네. 당 대표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성 자체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이 스스로 먼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뭐 여러 번 얘기했고 난장판이라고 있고 사실상 그 극우라고 얘기할 만큼의 어떤 아주 헌법 밖의 이야기들로 지금 꾸려지고 있는 당인데 정청래 대표 말이 틀릴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뭐 한 몇 %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또 강성 지지층들은 발끈하겠으나 사실 반성하지 않잖아요. 윤 어게인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를 다시 재입당시키겠다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다른 이 위원정당으로서 해산시켜 마땅하지 않냐. 그리고 그런 거를 개선할 생각이 없는 당하고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 선을 긋는 것은 사실 민주당 내의 지지층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제일 기분 나쁠 사람은 국민은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끄덕끄덕하고 있을 것이다 보입니다. 네. 당대표 취임 직후 호남 지역을 방문한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호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지도부 회의를 이제 호남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런 발언을 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은 시신도 찾지 못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본인을 뽑아준 지지층이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거죠. 특히 호남을 가서 그 얘기했다는 거는 뭐 당연히 그 전형적인 그 본인의 지금 표를 많이 몰아준 지지 기반.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그 서울이 지역구인 사람이고요. 고향은 충남 금산 충남이죠. 예. 그래서 호남과는 연이 없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 그 대선을 할 때 민주당에서 골목골목 누비기 위원회인가 해가지고 주요 정치인들이 각 지역을 맡아갖고 거기서 그 이제 유세를 하게 했어요. 아, 호남을 맡아서 그런데 그때 정청래 정말 눈에 대표가. 띄는 정청래 이분이 호남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저 사람은 이미 대선은 이제 이재명 후보 이기는 거고 대선 이후를 보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 핵심적으로 표를 갖고 와야 될 지역이 호남이니까 벌써 거길 그냥 그 이재명 유세 돕는다는 명목으로 거길 지금 가 있구나. 그러니까 호남 그때 저 두 위원장이 두 명이에요. 박지원하고 정청래면 박지원이 예. 이제 그쪽 분이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그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봤는데 그 관점으로 그 이해가 됐고 실제로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렇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 국민의 힘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통 지지층과 이제 본인의 앞으로의 당내에서 베이스를 더 다지는 이제 예. 그러한 쪽에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라는 건 당연히 다른 당 저기 그 이제 제1야당 집권당 대표라면 제1야당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야죠. 그런데 이렇게 당내 정치에만 몰두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뭐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저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뭐 범죄자라면서 아예 재임 중 안 만나고 하다가 네. 총선 지니까 한번 만났다가 뭐 또 파투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로 이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그리고 본인이 사람 같지 않는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 정청래 대표는 원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회에서 제명 청원도 받은 사람입니다. 하도 입이 걸고 막말을 많이 해서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많이 아실 거고 네. 대표로 옛날에 명박 박명이라고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명이 짧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박균혜는 나가. 박균혜는 뭐 이 정도예요. 이거를 무슨 그 민주당 중진 의원이 말입니다. 예. 상대당 아무리 밉다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명수를 듣지. 그러니까 저는 뭐 당내 정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 정청래 이분도 앞으로 더 큰 꿈이 있을 텐데 조금 그런 거 숙고하면서 앞으로 예. 야당과의 관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또 협치를 또 강조하고 있어서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명청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은근히 밀었던 박찬대 후보는 탈락하고 대신에 이제 전통적인 운동권 세력, 친문 세력 이런 세력이 미는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서 당과 용산이 이원화되고 명청의 그런 지금 분열이 예상이 된다. 예. 아마 이런 얘기는 할 거예요. 당의 집권 세력의 분열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의 음모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본다면 그런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내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워낙 이제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강성이다 보니 국민의힘도 우리도 더 극단적으로 나가자 그래서 더 탄핵 반대 쪽이 힘을 얻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네요. 그 해석은 좀 이제 그 본인들 입장을 꿰맞추기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정청래 그 대표가 되기 전부터 국민의힘은 이미 그런 조짐들이 있었잖아요. 쌍권 체제, 친윤, 뭐 극우화되고 심지어 김문수 전 후보도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 대선 후보로 뛰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정청래 대표가 왔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간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전환기 씨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것은 김계리 씨가 밖에서 활동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투쟁의 장기화를 위한 포석으로 국민의힘 접수하러 온 겁니다. 극우층에서.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정청래 뭐 대표가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더 저쪽으로 간다. 뭐 박찬대 의원이 뭐 대표됐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정청래 대표에게 아쉬운 비판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래도 업력도 있고 또 시원한 맛도 있고요. 나름대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이 특검이 끝나고 국민의힘이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럴 거예요. 정청래 대표 특징이
그 여의도에서는 대포인데 예. 그 지역구에서는요 천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지역구에서는 민원 잘 들어주고 네. 그다음에 아주 그 활동을 성실히 하고 대민 어떤 그 접촉을 잘한대요. 뭐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덕목이죠. 그 지역구에서 근데 보여주는 면모를 이제는 당 대표가 됐으니까 예. 좀 그 국회 여의도에서 좀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이제 그 정청래 대표가 된 것이 그 민주당의 국힘에 좀 더 우향우를 부추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 부분은 뭐 국민의힘 그 당권 주자들 특히 김문수 장동혁 이분들은 그걸 중요한 근거로 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같이 저렇게 우리를 사람으로도 안 여기고 뭐 우리를 지금 위원정당 해산 심판하겠다는 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강하게 저 정청래 이재명 맞서 싸울 이런 정말 대포 같은 파이터가 대항성돼야 된다. 당연히 그러죠. 자기가 반영이 일종의, 있겠죠. 그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더 전당대회가 더 우향우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은 된다. 네. 그러니까 그럴수록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거는 민주당의 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당이 민주당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좀 적어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분들 아닌 그런 사람들이 좀 당대표가 되는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또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인물은 또 인물 한 사람은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 의원 신분이 됐는데요. 자, 강 의원님 예.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예. 또 인터넷 언론도 다 방송도 도배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논란 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저는 이 이춘석 의원 논란, 이춘석 의원이 너무나 부도덕하고 문제가 많고 심지어 법적으로 잘못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당연히 이제 큰 일을 터뜨리는 건 맞는데요. 이 큰 일을 터뜨렸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비교적 그 여론이 민주당 정부 우호적이었는데 이게 정말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짓 해서 뭐 이제 두들겨 맞을 때 이상으로 지금 상당히 커졌어요. 그 본질은 무엇이냐? 이전에 이미 그 이제 불만이 내장돼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재명 정부가 그 뭡니까 주식 거래세도 지금 0.15%에서 0.2%를 올리고 예. 그다음에 뭐죠 그 대주주 기준도 50억에서 10억으로 막 강화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불만이 부글부글 하는데 여기에 정작 여당 중진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내부자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주식 거래를 본회의에서 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그러니까 저는 본질은 뭐냐면 지금 이 정책 특히 젊은 층 중도층 이런 분들이 지금 주식 많이 하는데 이 주식시장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이런 두 가지 조치를 한 것이 저는 이춘석 사태 근본 배경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춘석 사태를 봉합하고 싶으면은 이 두 가지 조치를 빨리 좀 그 민심에 맞게 좀 되돌려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서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해 이미 발각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노출이 됐던 그 주식 거래 정황이 있었는데 또 한 번 이번에 이 언론사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보좌관의 명의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 조심하지 못했고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지금 재산 신고에는 단 한 주의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뭐 경각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본인이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는 몰랐을까요? 이춘석 의원도 법률을 아시는 분이고 나름대로 이 정치권에서 오래 있었던 분인데. 법조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뭐 용납할 만한 거리가 1도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경악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차명거래까지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 국정기획위의 경제 2분과장으로 참여해서 거기에 관련된 AI 어떤 관련 주를 거래를 했다. 물론 이제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가 어떤 AI의 그 업체를 선정해주는 그런 분과는 아니에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뭐 변명 여지가 없고 이별기라도 할 말이 없는데 저는 그래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조치를 신속하게 잘했다. 예. 그날 터지자마자 정청래 대표가 긴급 점검을 했고 사실상 출당 조치해 주라는 탈당 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그것도 더 부족해서 제명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휴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해서 서울경찰청에서 25명의 금융범죄 수사팀들이 베테랑들 모여서 이춘석 의원에 대한 관련성 혹시나 이게 내부 정보를 통해서 얻은 내용으로 예. 뭔가 경제 이득을 한 게 아니냐라는 것들이 아마 조금 이 민주당이나 이번 정부에 있어서의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완충을 한 거는 같은데 사실상 이춘석 의원은 이분은 이거는 용납 그 누구에게도 용납이 되지 않을 사건. 사선 의원이죠. 사선이지만 네. 이런 행위 자체는 초선이든 사선이든 육선이든 간에 뭐 여지가 없어요. 저는 예. 봐서는 아마 4달 안에 아마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정도로 수사가 정광석과 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경께 강경께 이걸 여쭤봅니다. 이 이춘석 의원이 네. 이재명 대통령과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했나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춘석 이 의원의 이력을 보면은 네. 경제와 관련된 게 거의 없는데 그렇죠. 찾기가 힘든데 네. 네. 왜 경제2 분과장이 됐을까요? AI를 다루는 아주 첨단 산업 분야의 중요한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앞으로 향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뭐 그건 어느 정부가 지금 정권을 맡아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AI가 워낙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대통령의 측근 좀 신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비록 그 경제 쪽에 조금 전문성은 떨어지더라도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핵심 그 어떤 요직 분과에 맡긴다. 이런 측면이 저는 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이렇게 그 정말 아까 말했지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것 같고 그래서 좀 이게 상당히 지금 수수께끼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탈당을 했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명을 하겠다고 당에서 네. 제명하는 조치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직 아니에요. 제명은 아니죠. 의원직 제명은 이준석 지금 대표한테 민주당이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 그거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춘석 의원을 지금 제명을 하겠다. 이 뜻이 이게 지금 누구 뜻이냐? 그러니까 탈당 정도로 이제 보니까 마무리를 하는 거였는데 예. 제명이란 더 강수를 어쨌든 정청래 대표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그럼 결이 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다르냐? 그리고 이춘석 의원의 경우 지금 말한 대로 좀 더 친명에 가까우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주저하지 않고 가장 초강수를 둔 것이냐. 반대로 역시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결국은 장관직에서 낙마를 하게 된 강선호 의원의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되자마자 딱 접촉을 해서 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지금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강선 의원 정말 너무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든 계속 앞으로는 우리가 최대한 잘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이런 위로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왜 이렇게 그럼 결이 다르냐. 이것도 강선우 의원도 따끔하게 질타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명청 전쟁의 일환으로 이 지도 바라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명청전쟁요. 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용어상박 시간인데 명청전쟁이 거론됐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에게는 다정하게 그리고 이춘석 의원에게는 매정하게 이렇게 보나요? 추상 같게. 추상각계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강선우 의원에게 동료로서 전화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표면적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전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따로 통화한 거 안 알리면은 누가 알아요. 근데 알렸다는 것은 그렇죠. 내 입장은 이렇다. 당원들에게 이런 거를 호소하는데 그러면 그걸 알림으로써 가장 좀 명구한 대상이 누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임명한 장관을 사실상 끝에까지 가서 낙마를 시켰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 입장을 지금 당대표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울타리가 돼주겠다. 그러면 누구에게 울타리예요?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를 쳐냈던
그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써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좋지 않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안 냈으면 굳이 이춘석 의원하고 비교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조금은 정청래 대표께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몇 번은 지적을 했어요. 안 냈으면 어땠을까? 전화한 거 그냥 하시지. 그리고 내가 몰래 지켜줄게. 내가 울타리 질 테니까 강 의원 힘내고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거를 정제되게 글을 써서 올린 것들이 지금 두고두고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는 좀 약점으로 다가서잖아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불편하고. 보면은 네. 과거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그 가장 그 사이가 나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윤핵관이라는 이 말.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치명타인 말이었잖아요. 윤핵관 말 누가 만들었어요? 이준석 대표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핵관, 즉 이재명 대통령 주변 그 문고리 권력들, 이핵관이란 말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정청래 대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2020년 그 대선 전국 때 그때 정청래 그때는 의원인데 굉장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 대선 유세에 안 좋은 발언이 나왔어요. 봉이 김선달 기억나세요? 저한테 질문하시지 말고 시간이 네. 없어요. 그 봉이 김선달이라고 왜 불교계 그 통행세 받는다 해가지고 네. 불교계 아주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명 핵심 인사가 그 정청래 의원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탈당해줄 수 없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거를 정청래 의원이 당시에 SNS에다가 이핵관이 날 찾아와서 탈당하라고 했다. 난 단호히 거부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서둘렀냐면 강찬호 의원께 이 질문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강찬호 의원께. 네. 자,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파장의 수습을 위해서 네.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자죠. 네, 네.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너무 이렇게 보면은 딱 연결이 되죠. 그래서 놀랍지가 않습니다. 딱 원래 추미애 위원장도 한입 하시잖아요. 또 하여간 그 당내 비호감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갈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으로 밀었는데 구원식 의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5분 알려서 그 감봉 견책받은 언론사도 있어요. 예. 예. 추미애가 당연히 될 줄 알고 일면 톱을 추미애 당선 썼는데 그 신문 나가는 시점에 보니까 우원식이 돼가지고 네. 그 편집국장 이런 분들이 징계 먹은 그런 언론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이름은 그런데 검열하지 않는군요. 당연하지 네. 검명하지 않죠. 그런데 저는 그 추미애 의원이 앞으로 그 정청래 대표하고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합이 맞을 것 같은데 이래서 법사위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그때만큼 지금 친명인지 이것 약간 좀 의심스러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서 소장 어떻게 보시나요? 추미애 의원의 법제 사법위원장 등장. 어수선한 가운데 잘하는 인사예요. 사실 지금 이춘석 의원의 공백 법제사법위원장이 이것도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으니 국민의힘이 내놔라 하면서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정도는 돼야만 막을 수 있다. 저는 잘한 인사라고 봅니다. 네, 잘한 인사다. 그렇지 않다. 정말 오늘 용호상박 불꽃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여의도 용호상박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용주 용이네요.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